아버지, 왜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맡기려고 하세요? 은지야, 아버지도 자존심이 있단다. 너희에게 손을 벌리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럼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하나 지키지 못한 못난 자식들이요? 아버지, 주택연금 신청 취소하세요. 제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었던 단순한 선택 하나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저희 가족을 이렇게 갈라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선택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그런 순간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결정 하나가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듣고 계시면 분명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이 울림을 받을 거예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진솔하고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았습니다. 조경기사였거든요. 사람들이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물으면 저는 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나무가 자라는 걸 보는 재미에 사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심은 작은 나무가 계절의 변화 속에서 굳건히 뿌리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65세에 은퇴하고 나서는 국민연금 월 59만 원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직을 몇 번 하다 보니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조금 저축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 뭐 검소하게 살면 되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34평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더군요.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제 곁을 떠난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대장암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손을 꼭 놓지 않으려 하더군요. 그 손이 조금씩 차가워져 가는 걸 느끼면서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먹먹해져요. 여보, 우리 애들 잘 부탁해. 그리고 너무 외롭게 살지는 마.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사무치게 외로웠지만 그래도 제가 이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경수, 둘째 명수, 그리고 막내딸 은지. 이 세 아이가 제 삶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막내딸 은지가 가장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들러서 냉장고도 정리해주고 따뜻한 반찬도 만들어줬죠. 그 아이가 와서 아빠 식사하셨어요? 하고 다정하게 물을 때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듯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서운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겨우 얼굴 한번 보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래도 바쁘겠지, 각자 생활이 있겠지 하며 애써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국민연금 59만 원으로는 정말 삶이 빠듯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16만 원, 가스비와 공과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은 훌쩍 넘어갔죠. 거기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약값, 병원비까지 계산해보니 한 달에 최소 70만 원은 좋게 들어가더군요. 매달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잔고가 조금씩 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이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사나?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텔레비전을 보다가 주택연금 광고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연금은 평생. 그 문구가 마치 저를 위한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세상에 그런 공짜가 어디 있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자꾸만 그 문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광고가 계속 생각났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주택연금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이게 앞으로 제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컴퓨터는 은지가 가르쳐줘서 조금 할 줄 알았거든요. 찾아보니 정말 있더군요.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만 55세 이상이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말이에요. 제 아파트로 계산해보니 월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정말이지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150만 원이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병원비 걱정도 덜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도 마음 편히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앞으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자존심도 지킬 수 있고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안도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 같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특히 두 아들은 혹시 아버지가 소중한 재산을 함부로 날려버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래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향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까지 가는 길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마치 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갈등도 되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무거운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 직원은 정말 친절하게 주택연금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1시간 넘게 꼼꼼히 설명을 들었는데 주택연금 지급 방식이 생각보다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73세라서 젊은 사람들보다는 월 지급액이 더 나온다고 해서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 아파트로는 월 150만 원씩 평생 받으실 수 있어요. 집은 계속 사시면 되고 혹 내가 사망하면 남은 부분은 상속되는 종신정액형 방식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좀 살겠다 하는 깊은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죠. 서류를 작성할 때도 마음이 설렜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펜을 들고 한 글자씩 써 내려가는데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거든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 뛰는 순간이 또 있을 줄은 몰랐어요.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평소에는 할인 상품만 겨우 골라 담았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서 평소에 쉽게 사지 못했던 것들을 골라봤습니다. 비싼 과일도 사고 좋은 고기도 샀죠. 이제 이런 것도 마음 편히 사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 제 발걸음이 마치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냉장고에 물건들을 넣다가 문득 현실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언제,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특히 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에게 화를 내지는 않을까? 아버지가 소중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류는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승인 결과가 나온다고 했고요. 그때까지는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매일매일이 초조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연락이 오는 건 아닌가 싶어 작은 소리에도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운명적인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막내딸 은지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냉장고 정리를 해주겠다며 이것저것 꺼내고 있었죠.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뚜루루르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동부지사입니다. 신재호 고객님의 주택연금 보증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보증서 발급 및 은행 연계 절차 안내를 위해 지사 방문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몸을 돌린 은지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전화 소리가 다 들렸나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은지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다정했던 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냉기가 흘렀습니다. 아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주택연금이요? 제 목소리가 격한 감정에 떨렸습니다. 은지야, 그게 아빠가 우리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맡겼다고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은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가장 저를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던 딸아이가 이렇게 차갑게 돌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저희와 상의도 없이 혼자 하세요? 저희는 왜 아무것도 모르게 하셨어요? 저희는 아빠 가족도 아닌가요? 은지야, 아빠 사정을 들어봐. 사정이요. 아빠가 힘들면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야죠. 왜 갑자기 이런 일을?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오빠들한테 전화할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은 아빠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이건 아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딸이 이렇게 화를 내다니. 순간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은지가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음 날 토요일에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인가 마음이 편치 않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큰아들 경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얼굴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택연금 신청하셨어요?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없이요? 경수의 첫마디는 비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 했다. 아버지가 살려고 한 일이다. 저희가 아버지 모시지 못할 정도로 불효자식이었나요? 그들의 비난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제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이 늙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말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경수야, 아버지도 살아야 한다. 국민연금 95만 원으로는 도저히. 그럼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너무하잖아요. 경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둘째 명수도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한테 들었는데 정말 우리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맡기셨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명수야,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못난 자식들인가요? 아버지 모시지 못할 정도로요? 저희 추억이 다 담긴 집인데. 명수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소유욕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뭔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아니야. 아버지는 그냥 자립하고 싶었던 거야.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자립이요? 저희에게는 짐이 되기 싫고 국가 기관에는 기꺼이 의존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는 아빠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경수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지도 와서 셋이서 저를 에워쌌습니다.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양 그들의 날 선 질문들이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아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요? 저희가 아빠 재산을 탐낼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아빠가 우리보다 주택금융공사를 더 믿으신다는 거예요? 세 자식이 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숨이 막힐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명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가 조금씩 모아서 아버지 생활비 드리면 되잖아요. 왜 굳이 우리 집을 국가의 담보로 잡히세요? 이 집은 저희 모두의 추억이 있는 집인데. 그래요. 아빠, 우리 셋이 한 달에 40만 원씩만 모으면 120만 원이에요. 지금 아빠가 받는 연금 합치면 170만 원 넘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남의 손을 빌리세요? 은지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훨씬 나은 방법이에요. 왜 우리 재산을 남한테 맡겨요?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재산인데. 경수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들의 제안에 한편으로는 안도감과 함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거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사정도 어려운 걸 아는데 너희도 각자 가정이 있잖니? 아버지 사정이 더 어려우면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그게 자식 도리 아닌가요? 저희가 아빠를 책임지겠다고요. 명수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주택연금 취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책임질게요. 저희를 믿어주세요. 은지가 제 손을 잡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나서는데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나? 너무 이기적이었나? 내가 이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준 건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꾸준히 줄 수 있겠니? 각자 생활도 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힘들어지면 어쩌려고? 물론이에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세 자식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믿어보세요. 한 달에 4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릴게요. 어머니도 안 계신데. 아버지가 경제적으로나마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저희 마음이에요. 경수가 마치 자식들을 대표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명수와 은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라도 저희가 제대로 도와드려야죠.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자식들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뭔가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자식들이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가족회의는 끝났습니다. 저는 주택연금을 취소하기로 했고 자식들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나서는데 내가 너무 앞서갔던 건가?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떨쳐지지 않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왜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까요? 그들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위화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며칠 후 어쩔 수 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서 주택연금을 취소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아쉬워했지만 가족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경수, 명수, 은지가 매달 40만 원씩 모아서 120만 원을 제 통장에 넣어주기로 한 거예요. 첫 달 약속대로 120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자식들의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라는 말에 저는 그제야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역시 내 자식들이야.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심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둘째 딸이 되자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애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다음날에 모아서 드릴게요. 괜찮다, 경수야. 그럴 수 있지. 저는 애써 괜찮은 척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명수와 은지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명수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사업 자금이 묶여서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아요. 형이랑 합쳐서 다음 달에 2배로 드릴게요.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은지만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마지막으로 은지까지. 아빠, 미안해요. 강의가 갑자기 취소돼서. 오빠들이랑 상의해서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릴게요. 아빠도 아시잖아요. 제가 프리랜서라 수입이 불규칙한 거. 그렇게 둘째 딸에는 제 통장에 단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미루기 시작한 거죠. 약속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셋째 딸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각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학원비, 사업 어려움, 갑작스러운 지출. 그들의 변명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의 약속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처음에는 저를 위하는 척 의욕에 차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자신들의 생활이 우선이 되자 아버지의 일은 한낱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지겠다는 말은 그저 저의 주택연금 신청을 막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씁쓸한 것은 그들이 우리 재산이라며 주택연금을 취소하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저의 집을 증여받을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셋째 딸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잔혹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큰 소리쳤던 생활비는 단 한 푼도 제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남은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불안과 싸우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자식이 또다시 제 집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저에게 통보하러 온 듯한 싸늘하고 결연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의논한 게 있어요. 큰아들 경수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운을 뗐습니다. 뭔데? 제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좋지 않은 예감이 내리를 스쳤습니다. 아버지 혼자 이 큰 집에 사시는 것도 그렇고 관리비며 이런저런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둘째 명수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집을 저희 셋에게 증여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증여?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제가 평생을 바쳐 일고 온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집을 가져가겠다고? 네, 아버지. 집을 저희가 받으면 관리도 저희가 할 수 있고 아버지는 생활비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막내딸 은지가 마치 저를 위한 최선의 배려인 양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일말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격한 감정에 떨렸습니다. 너희들이 이 집을 가져가겠다는 거니?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경수가 변명하듯 그러나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명의를 받아서 관리를 맡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 여기서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활비는 저희가 꾸준히 드릴게요. 지난번처럼 못 드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번에는 꼭 약속드릴게요. 명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짜 맞춰진 대본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피땀 흘려 키운 제 자식들이 하는 말인가요? 아버지한테 집을 내놓으라고, 그것도 뻔뻔하게 관리를 맡겠다는 명목으로? 너희들이 정말 내 자식들이니? 제 목소리가 분노와 허탈함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그런 말을 했나요? 은지가 오히려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말? 아버지한테 평생 살던 집을 내놓으라는 게 그런 말이 아니고 뭐야? 너희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집을 뺏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경수가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럼 뭐야? 증여가 무엇인지 아니? 내 이름에서 너희 이름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이 집이 이제 내 집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니냐고. 세 자식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주택연금 신청하시는 걸 보고 저희가 의논해 보았어요. 무슨 의논? 혹시 아버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혼자 결정하시면 저희가 알기도 전에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나중에 받을 게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는 것, 아니, 더 정확히 자식들은 제가 함부로 재산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집은 저희가 받고 대신 아버지 생활비는 저희가 확실히 책임지는 거죠. 저희가 관리하면 아버지가 신경 쓰실 일이 없잖아요. 은지가 마치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양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생활비를 확실히 책임진다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씁쓸한 미소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한 푼도 안 줘놓고 이제 와서 뭘 책임진다는 거야? 너희들 입에서 나온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미 다 봤는데? 그건 세 자식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는 거겠죠. 아버지, 그때는 저희도 갑자기 어려워서. 경수가 억지로 변명했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서? 그럼 앞으로는 계속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 너희들 말은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변명일 뿐이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허망하였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명수가 오히려 저를 진정시키려는 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내 집을 가져가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내 노후를 위해서라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라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을 거야. 아버지가 또 갑자기 주택연금 같은 걸 신청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저희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지켜야죠.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남겨줄 재산이었구나. 그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유산을 관리하는 존재로만 보였구나. 그래, 알겠다.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너희들 속마음을 이제야 똑똑히 알겠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경수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재산 걱정뿐이잖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그랬던 거잖아. 제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으로 길러온 자식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각자 생활이 있어요.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사실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명수가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처음부터 큰 소리 치지 말았어야지. 매달 40만 원씩 꼬박꼬박 주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는 그 약속은 뭐가 되는 거야? 그때는 정말 해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매달 드리려니 은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철석같이 약속한 거 아니야? 세 자식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겠죠. 그들의 침묵은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좋아. 제가 냉정하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 증여는 절대 안 한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지켜온 내 집이다. 그리고 생활비도 됐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한 푼도 기대 안 할 테니까. 아버지,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불렀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오지도 마라. 어차피 진심으로 아버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집 걱정, 재산 걱정만 하는 자식들 보면 속만 더 상할 테니까. 그날 세 자식이 돌아간 후 집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마치 모든 생명이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40여 년간 이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살아왔는데 결국 제가 받은 것은 이 차가운 배신감과 비참함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외면했을 때의 그 외로움.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평생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어요. 세 자식 모두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수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그때는 저희가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너무했어요. 됐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속마음 다 알았으니까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다. 나한테 빌기 전에 너희들 자신한테 먼저 물어봐라. 집 증여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것도 그렇고 생활비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경수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이 정말 걱정하는 게 뭐야? 아버지야, 아니면 재산이야? 한참 후에 경수가 겨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말씀대로 둘 다. 둘 다라고? 그럼 뭐가 더 중요해? 솔직히 말해봐라.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는 그저 재산의 보관소 같은 존재였구나. 살아있을 때는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이고 죽으면 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일 뿐이었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구나. 알겠다, 경수야. 앞으로 아버지 일에는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 살 길이나 잘 찾아라.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하지 마. 어차피 안부 묻는 척하면서 재산 걱정하는 거 다 아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내가 제 곁에 있었다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여보, 애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 혼자서 아내에게 울부짖듯이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침묵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말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것은 어색하고 형식적인 대화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자식들의 도움 없는 생활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제 통장 잔고는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길거리로 나앉는 게 아닌가 하는 섬뜩한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집을 팔고 자식들이 없는 곳으로 가버릴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자식들과의 연락은 거의 끊어졌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어느 날 아침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잔고가 고작 12만 원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그것도 이번 달 관리비를 내면 마이너스가 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저는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전기료를 아끼려 불도 켜지 않은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는 듯한 아내의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온화한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당신이 있으면 잘 해결했을 건데. 이제 다 키운 자식들의 행동과 말들이 저에겐 비수가 되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여보, 포기하지 마.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당신은 나 없이도 잘 해낼 수 있어. 다음 날 새벽, 저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자. 그날따라 비가 내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갔어요. 집을 완전히 처분하는 것보다는 주택연금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누구의 동의도 반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전에 취소하셨다가 다시 신청하시는 거네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절대 취소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제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아니요. 그리고 알려줄 필요 없어요. 일주일 후 마침내 승인이 났습니다. 월 1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칠흑 같던 제 삶에 한 줄기 빛이 내린 듯 했습니다. 첫 입금이 된 날 저는 오랜만에 마트에 갔습니다. 그동안 엄두도 못 냈던 비싼 과일도 사고 좋은 고기도 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화사한 색깔의 꽃을 한 아름 사서 집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아. 당신 나 잘했지?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알게 되면 또 난리가 날 텐데. 그런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자식들에게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조용히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고 자식들과 말을 안 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막내딸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주택연금 일을 알고 왔구나. 그 얼굴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은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온 건지 슬퍼서 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눈빛에서 깊은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들어와. 은지가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또 나를 말리려고 왔구나. 이젠 정말 지쳤는데. 아빠. 주택연금 다시 신청하셨죠? 그래.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한테. 말하면 뭐해?
어차피 또 말릴 텐데.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그때 은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는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화내러 온 줄 알았는데 딸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밤마다 아빠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저희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은지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니까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은지야, 아빠,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빠도 아빠만의 인생이 있는 건데. 됐다, 은지야. 다 지난 일이야. 저는 내 딸 은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며칠 전에 엄마 친구분께서 전화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빠가 마트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서 할인 상품만 고르시는 모습을 봤다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오빠들이랑 제가 생활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아빠는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저희는 정말 나쁜 자식들이에요. 아빠가 자존심 버리고 도움을 요청하신 건데 저희는 오히려 아빠를 혼자 두고.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달 만에 딸아이한테서 듣는 따뜻한 말,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과 아픔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제가 아빠 편이 될게요. 오빠들이 뭐라고 해도 아빠 결정을 지지할게요. 아빠는 아빠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어요. 정말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날 밤 은지와 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도 풀고 딸의 진심은 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아빠,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오빠들한테도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아빠의 결정을 존중해달라고요. 억지로 하지는 마라. 너희들 마음이 중요하니까.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죠. 그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은지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은지가 이제사 철이 들은 것 같아. 당신 나 잘했지? 일주일 후에는 두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은지가 중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줬나 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큰아들 경수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제일 맞으면서 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둘째 명수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은지 말을 들어보니 저희가 너무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명수의 솔직한 고백이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느껴졌어요. 형이랑 은지가 많이 설득했어요. 아버지도 아버지만의 인생이 있는데 저희가 따를게요. 이제 됐다. 다 지난 일이야. 너희들도 너희들 인생이 있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아버지 결정을 존중할게요.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자주 묻고 전화드릴게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소홀했어요. 죄송합니다. 경수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에게 매달리지 않고 끈끈한 정만을 강요하지 않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로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된 듯 했습니다. 지금 저는 매달 150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으며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가끔 외식도 하고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보고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가기도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 인생을 오롯이 사는 기분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73세에 비로소 찾은 진짜 자유인 셈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새로운 희망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때로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큰 위로가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73세의 새 인생을 시작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